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의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할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 캠퍼스의 배장식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 IoT 기술, 그리고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 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GPU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지능이 뭐냐? 지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무언가를 이해하고 배우는 능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지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러한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도에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고, 이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다트머스 컨퍼런스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전제가 있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전제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기계가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무엇떠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거면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사람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기술이 된 대로 기계가 모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결국은 1956년도의 컨퍼런스에서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이 컨퍼런스에서 정의한 인공지능의 목표는 사람의 다양한 능력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인공지능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1950년대에는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보유한 지식을 컴퓨터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때만 해도 인공지능의 중심에는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80년대에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관여를 하는 걸 배제하기 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변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게 어떤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컴퓨터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연구의 방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도 컴퓨터 성능이나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알파고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졌고, 이때 알파고가 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GPU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됐고, 그런 GPU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물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활성화가 돼서 인공지능의 큰 발전을 가져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알아보겠지만,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으로써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라이프 사이클은 태동기, 1차 암흑기, 성장기, 2차 암흑기, 성숙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태동기는 인공지능이 시작한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기계가 스스로 계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 많은 과학자들은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모든 사회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을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했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이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겨울이라는 거는 초반에 생각했던 인공지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었던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겨울을 마치면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라는 인식으로 시작한 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하게 됐고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지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답변으로 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운영을 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 시스템이 운영이 잘 되다가 이제 1987년도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전문가 시스템이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가 시스템이 요구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 시스템을 좀 더 복잡하게 수정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러한 전문가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또 한 번의 실패를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 번째 겨울을 맞게 됩니다. 1990년도 후반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딥러닝, 그 알파고가 등장함으로써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을 사용함으로써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정신적인 것 혹은 육체적인 노동을 AI가 대신 해줌으로써 인간은 좀 더 고차원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이러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옆에 이 키바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이 키바라고 하는 로봇이 인공지능이 적용된 물류 로봇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요 지역은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웨어하우스가 되겠고요. 이 웨어하우스의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많은 제품들을 입고해서 정리하고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출고하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처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 부정확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는 이제 키바라고 하는 로봇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물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적으로도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인간의 노동의 대체가 가능하다. 어느 선에서는 이게 첫 번째 갖는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자동화가 가능하겠죠. 기존의 로봇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것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시게 되면 그 로봇 반경 내 어떤 펜스나 안전 펜스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인공지능을 적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협동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로봇과 같이 협동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게 되면 사람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단 해방이 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은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 윤리적인 책임의 소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로서는 어떤 그 인공지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이 누구냐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도중에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고요. 오른쪽은 우버에서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AI를 적용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럼 그 문제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의해서 뭐 인명 사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테슬라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우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는 어떤 직접 저 자율주행을 위한 자동차를 개발한 업체도 아니고 생산한 업체도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우버가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사용자인 우버의 책임이냐, 아니면은 자율주행 기능을 만들어낸 자동차 메이커의 책임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한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누가 안게 되느냐가 아직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직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 냈을 때 누가 책임을 하고 누가 책임 처벌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인공지능도 의료 분야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암을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에 적용이 됐을 때 암이 판별을 잘못했다, 문제가 없는데 암이라고 판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나중에 발전을 하게 돼서 로봇이 알아서 스스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수술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병원의 책임인가 그 로봇을 만든 회사의 책임인가,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물 인터넷인데요. IoT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띵스, 그러니까 사물이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통신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물이라는 거는 뭐 센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액추에이터, 구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통신이 가능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그런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때 통신이라는 거는 유선, 무선 모두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센싱 기술입니다. 센싱 기술은 사물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은 사물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물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통신 기술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무선이기 때문에 뭐 유선통신, 무선통신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많은 사물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신에 의해서 외부로 전송을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처리를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스마트홈이다 그랬을 때 스마트홈에서 사물은 어떤 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실내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다 그러면은 사물로 그 온도계는 지속적으로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온도를 계속 통신을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전송된 데이터는 이제 온도 데이터는 어딘가 서버나 이런 쪽에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 수집이 될 테고 수집된 온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현재 온도가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에어컨을 작동시킨다던가 아니면 현대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난방기를 돌린다던가 뭐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런 기술을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물 인터넷은 어떤 그 사물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센싱 기술이 있고요. 센싱된 기술을 외부로 전송하기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 전송된 기술이 어떤 서버나 클라우드에 전송이 돼서 수집이 되면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3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사물 인터넷이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면 AIoT, AI of Things로 변화하게 됩니다. AI of Things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물이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기능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AIoT에서의 사물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그 집안 내 스마트홈에서의 온도 조절기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IoT의 기능을 하게 되면 온도 조절기를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현재 AI 스피커들 뭐 알렉사나 네이버의 클로바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음성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능인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사용자가 온도를 조절했었던 패턴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패턴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일일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물 인터넷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수집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의 데이터들을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수집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면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도 있겠지만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물 인터넷이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사물 인터넷이 연결됨으로써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인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인 부분의 특성을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에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어떤 생산 라인의 생산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생산 시스템에는 모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동작을 할 텐데 이 생산 시스템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요 생산 라인하고 생산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하려면은 현재의 생산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현재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게 요 생산 시스템이 정확하게 매칭이 될 겁니다. 상태가.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 현실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이 시스템이 있으면 이 현실 세계의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걸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왜 필요하냐? 어떤 생산 시스템을 예를 들어 보면 이 시스템에 어떤 모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모터가 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이 모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터는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고장 날지를 알면 뭐 미리 주문을 한다던가 해서 이 모터가 정지했을 때 생산 라인이 정지하는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리 교체를 한다던가 AS를 받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사라지겠죠. 그러려면 이 모터가 언제 고장 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모터가 있으면 모터가 돌 때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동작하는 RPM이 있을 수도 있고 모터가 설치되고 나서 동작한 동작 시간도 있을 거고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발생한 데이터를 어디로 전달하느냐면 디지털 세계에 전달합니다. 그럼 디지털 세계에 있는 프로그램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디지털 세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모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터의 동작 패턴을 인식을 해서 향후 몇 달 안에 고장 날 수가 있다. 아니면 동작 패턴을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뭐 고장 확률이 줄 수 있다. 뭐 이러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디지털 트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팜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1차 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원예 분야의 경우는 시설원예는 온실 내부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제어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시스템은 온실의 상태, 그러니까 온도, 습도, CO2 이러한 상태에 대한 센서들을 설치를 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시스템 센서 값들을 가지고 사용자가 설정한 값과 비교하여 제어를 하는 단순 비교를 하는 방식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스마트팜 시스템 운영을 할 때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가 모든 설정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기존의 사용자가 설정했던 설정값 그리고 올라왔던 센서 값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뭐 상용화되지는 않았는데 그 머지않은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단순히 어떤 작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토마토면 토마토 그리고 내가 수확하고 싶은 시기를 설정을 하게 되면 모든 재배 환경을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경우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될 수 있는 통신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네트워크 기술에는 5G 통신이 있습니다. 5G 통신은 이전에 사용했었던 4G, LTE망보다 수십 배 정도의 속도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통신 기술로서 인공지능에는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각 통신 세대별 어떤 그 속도나 그거에 맞는 주요한 서비스 그리고 각 세대별의 차별성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4G나 5G 사이에 이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G는 이제 LTE망이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상용화된 시기는 2011년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는 100mbps 정도를 냈었고, 주요한 서비스는 동영상이 주요한 서비스 목표가 됐었고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정도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기지국이 4G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G의 모든 속도를 낼 수 있는 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고 속도는 20GB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4G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들도 일반 동영상이 아닌 IoT나 VR, AR 같이 대규모의 데이터가 고속으로 전송이 필요한 부분에 적합한 통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고속성, 두 번째는 초연결성, 세 번째는 초지연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성은 5G는 LTE보다 약 20배 정도 빠른 20GBps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것을 데이터 양으로 보면 LTE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의 같은 시간에 한 100배 정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연결성 같은 경우는 5G는 기존의 LTE에 비해서 접속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 1km제곱미터당 접속 가능한 기기가 100만 대 이상의 기기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물들이 통신에 연결돼야 되는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적합한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지연성의 같은 경우는 어떤 통신이 있을 때 주고받음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성인해 같은 경우 그리고 영상의 경우 데이터가 중간에 지연이 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영상 혹은 부자연스러운 음성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5G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적합한 그런 통신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의 초고속성의 특성에 알맞는 그 서비스에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이 있는데 왜 두 가지가 5G에 적합한 그런 서비스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LTE망에서도 뭐 AR이나 VR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안 됐던 건 아닌데 사실은 일반 동영상을 전송하는 그 양에 비해서 AR이나 VR 같은 경우는 4배 이상의 데이터의 양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TE에서도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끊기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속성을 이제 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G를 이용을 하면 가상현실인 뭐 VR이나 증강현실인 AR을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에 적합한 통신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G의 초연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요소들을 활용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주변에 가로등, 어떤 신호등 뭐 이러한 것들도 모두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리 이런 부분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같은 부분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자동차가 도로에서 사고가 났거나 고장난 차가 있다라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그 도로 주변의 요소들의 통신을 통해서 다른 차들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은 확보하는데 훨씬 기존의 방식보다 유리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의 요소들이 통신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G의 초연결성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G의 초저지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가 어떤 라이다나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상호간 다른 차 혹은 주변의 인프라들과의 통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통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지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상태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서 통신으로 자기가 상태를 전송을 했는데 이게 지연이 생겨서 뭐 1초 후에, 2초 후에 전송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의 차가 고장이 나서 급정거를 한 상태다. 그러면 이 급정거된 상태를 자기 시내 후방에 있는 차들에게 뭐 전송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상호작용으로 의해서 뭐 급제동을 유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통신으로 이제 본인의 급제동이나 이런 문제점을 전송을 했지만 이게 지연이 발생함으로써 그 통신이 한참 뒤에 다른 차들이나 인프라에 전송이 된다 그러면 이미 상황이 종료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율주행에 있어서 초지연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5G는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통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도 5G의 초저지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G의 초지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적합한 분야가 스마트 팩토리의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의 개념은 현재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혹은 네이버 엠박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도 스토리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사진이나 문서를 인터넷으로 올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 저장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어딘가에 서버에 저장소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저장소가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GPU나 이런 하드웨어 환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실제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개발 환경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그러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환경을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그런 환경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미 클라우드에서 마련되어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만 개발하면 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가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인프라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자에게 내가 어떠한 컴퓨팅 자원을 쓰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할당을 받게 되면 인프라는 10분
뭐 길게 잡아 1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클라우드가 없이 본인이 직접 개발 환경을 꾸미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야겠죠. 하드웨어를 구매를 해야 되고, 하드웨어가 구매가 되면 그 하드웨어에 뭐 윈도우면 윈도우, 리눅스면 리눅스, 운영체제를 일단 설치를 해야 되고,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면 그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발 환경들을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그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의 일부를 내가 쓰겠다라는 신청을 해서 할당만 받으면 바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개발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서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비용과 그 비용을 비교를 해서 클라우드가 더 좋은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은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연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신입생 10,000명 기준으로 10,000명의 신입생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그랬을 때 그럼 10,000명을 저장할 수 있는 뭐 하드웨어가 있어야겠죠.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10,000명을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000명을 처리할 때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갖는 하드웨어도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10,000명의 신입생을 모집을 했는데 실제 뭐 5,000명밖에 모집을 못했다. 그러면 10,000명에 대한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됐지만 실제 그 10,000명의 하드웨어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은 5,0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의 비용을 내고 5,000명을 관리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팅 자원을 신청을 하고 나서 만약에 변경이 있다 그러면 유연하게 신청을 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래서 내가 10,000명 정도의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가도 실제로 모집을 해서 5,000명의 학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5,000명의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뭐 굉장히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감안을 해서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인 강력한 보안과 장애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력한 보안은 뭐 그냥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도록 이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데이터의 보안을 신경 쓰는 것보다 일단 사업자들이 보안에 신경 쓰는 게 훨씬 보안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장애 없는 서비스, 사용자들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버, 하드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의 서비스가 중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운영 서버와 대기 서버 두 가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서버가 동작을 할 때 운영 서버의 상태를 대기 서버와 실시간으로 동기화해서 거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이 운영 서버에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서버에서 사용자들이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운영 서버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대기 서버로 전환을 해서 바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서버가 동작할 때 상태를 실시간으로 대기 서버와 동기화를 하기 때문에 운영 서버의 상태는 대기 서버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운영 서버의 장애와 상관없이 대기 서버로 전환을 통한
끊임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싼 이용 비용인데 이용 비용이에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 초기 도입 비용이 발생을 하죠. 초기 도입 비용이 발생을 하지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고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메인터넌스 비용도 발생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항상 주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개발 환경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운영할 때 그 운영 기간을 잘 고려를 하게 되면 그 운영 기간 내에 발생하는 클라우드의 이용 비용과 아니면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구축 비용, 초기 구축 비용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쪽이 더 저렴한가를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클라우드가 100% 맞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클라우드의 단점은 데이터 보관의 불안함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릴 때 클라우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높은 보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높은 보안성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의 특성상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불안한 점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악의적인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취약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뭐 어떤 사이트에서 뭐 회원 정보가 유출됐네 뭐 이러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클라우드 사업자가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언제든지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는 어느 정도 선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건가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IaaS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의 경우가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구축하는 경우고요. 이 반대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그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런 서비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원받는 부분이 되겠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사용자가 그 클라우드 위에서 선택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던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타입에서 뭐 쉽게 생각하면 PC로 보면 그냥 PC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PC 한 대를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지원을 해주고 사용자는 그 PC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할지 리눅스를 설치할지 이런 OS 위에 단의 소프트웨어들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형태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입니다. PaaS 타입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요 OS 밑에 요 가상화까지를 클라우드 사업자가 지원을 했다 그러면 요 플랫폼에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런타임 부분까지 좀 더 많은 부분을 클라우드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 실제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건지는 사용자가 알아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할 건지만
이 두 가지만 이 개발자가 고민을 하면 되는 형태가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됩니다. 아까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클라우드로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aaS 타입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을 어떤 개발이나 이런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클라우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지 사용자는 클라우드 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PC에서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본인의 로컬 PC에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통한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형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개발을 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인공지능을 사용한 그런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I as a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아까 봐왔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어떤 것이 추가되면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반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GPU라고 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PC에는 GPU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GPU 같은 경우는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일일이 개발 환경을 GPU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I 애저 서비스가 되겠고, 그래서 이러한 GPU 환경이나 AI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클라우드에서 지원하는 것을 AI 애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지만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나 알고리즘을 빠르게 그리고 실제 자체적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AI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업체나 개발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나 개발자들이 모두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환경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나 개발자들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AWS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사업자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애저라고 하는 이 업체는 MS 오피스에서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구글 등등 다양한 업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146조가 됐는데 아마 이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계속 증가를 할 거라고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특징은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을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 애저 서비스 이 형태로서 인공지능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GPU,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U라는 것은 원래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C에 보면
그래픽 카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처리 장치가 G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되겠고요. 원래는 이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쩌다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에서 GPU의 성격과 잘 맞았기 때문에 이 GPU의 기술이 인공지능에 적합한 기술로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GPU가 어떻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잘 맞는 건지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뭐 인공지능에 대해 세부적으로 막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학적 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렬에 대한 연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이런 때 행렬을 배우셨죠. 그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에서 연산은 수학적 연산이 많고 그 수학적 연산 중에서도 행렬에 관련된 연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행렬의 곱셈 연산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까지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CPU도 기존에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확산되면서 GPU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해오는 데 있어 CPU는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이유는 C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GPU 같은 경우는 어떤 영상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 연산에 아까 말씀드릴 때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수학적 연산 중에 행렬의 곱셈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복잡하지 않은 연산을 많이 동시에 수행하는데 적합한 그러한 처리 장치가 G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산은 수학적 연산이고 그런 수학적 연산은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는 간단하지만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많은 수학적 연산을 처리하는 데 유리한 GPU가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CPU하고 GPU하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CPU를 인텔 CPU 같은 경우는 뭐 헥사코어, 뭐 옥타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어라는 거는 실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CPU는 어떠한 코어가 한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싱글 코어 CPU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옛날이고 멀티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 예제에서는 이제 코어가 4개짜리 쿼드 코어가 되겠는데 뭐 서버용은 뭐 헥사코어 그래서 16개짜리 코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많아야 16개 요 정도의 코어를 갖는 게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어 하나당 어떤 연산을 하나씩 맡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코어가 4개면 4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CPU는 4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도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GPU 같은 경우는 이 코어 자체가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 수십 개가 아니고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어에서 동시에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치면 만약에 이 멀티코어가 1000개가 있는 GPU다 그러면은 1000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코어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을 처리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적 연산 정도는 충분히 GPU로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어가 굉장히 많은 GPU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 훨씬 CPU보다 적합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CPU와 GPU의 차이를 좀 더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CPU는 이제 복잡한 계산을 코어의 개수만큼 처리할 수가 있어서 이 계산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은 코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개수가 작기 때문에 이 계산식이 여러 개면 코어가 계속 나눠서 처리를 해야 돼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코어 개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CPU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처리를 할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GP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GPU는 굉장히 병렬로 한꺼번에 쭉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CPU 같은 경우는 코어가 적기 때문에 연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요 연산 자체가 복잡하다 그러면 CPU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순차적으로 하지만 이 코어 자체의 컴퓨팅 파워가 높기 때문에 복잡한 연산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GPU보다 빨리 작업을 끝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에서 요하는 그런 연산은 GPU의 코어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GPU에 의한 처리 속도가 CPU에 의한 처리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CPU하고 GPU와의 코어의 개수, 코어의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GPU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제 어떠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처리해야 될 명령어하고 데이터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에서 GPU가 CPU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때로는 어떠한 명령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CPU가 빠른 경우도 있고 CPU보다 GPU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에서 이제 행렬의 곱셈 그리고 미분 이런 수식들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GPU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이제 컴퓨터가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사용자가 정해진 룰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법을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실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방법인데 인간의 신경망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깊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통계적 학습 알고리즘인데 사람의 뇌와 같은 뇌가 동작하는 그러한 부분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학습 알고리즘이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경망을 좀 더 복잡하게 사용해서 만든 그런 학습 방법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어떤 그 학습을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 딥러닝이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그 기술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딥러닝, 인공신경망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서 머신러닝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설명하면서 딥러닝 그리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용어들의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뭐 뉴럴 네트워크,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러한 용어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AI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AI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이런 기술들은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 인공지능, 그래서 스트롱 AI가 있고요. 약 인공지능, 그래서 weak AI라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강 인공지능, 스트롱 AI 같은 경우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능을 가진 AI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위크 AI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에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AI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AI가 약 인공지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약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 아래서만 동작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시로는 구글 알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둑을 두던 그 구글 알파고하고 IBM의 왓슨,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딥블루, 이러한 것들이 약 인공지능의 예시가 될 거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인공지능은 뭐냐? 인간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의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벤져스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그리고 영화 허에 나오는 뭐 사만다, 이러한 영화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각 인공지능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약인공지능의 예시로들은 요 세 가지는 현존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강인공지능의 예시로들은 야들은 요것들은 다 영화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각인공지능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들은 대부분이 99%가 약인공지능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보다 좀 더 발전한 개념으로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벤져스에 나오는 비전이라고 하는 캐릭터, 혹은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이런 것들이 초인공지능의 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강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의 예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약 인공지능의 예시로 들었던 딥블루입니다. 딥블루는 원래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결국은 IBM하고 협업을 통해서 완성이 된 그 인공지능이 되겠고요. 이 딥블루가 1997년도 5월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체스 챔피언이었던, 체스 챔피언 그랜드마스터였던 가리 카스파로프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체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승리를 거둔 예가 되겠고요. 뭐 일설에는 요 딥블루가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 실수를 이 체스 챔피언이 잘못 이해를 해서 그 딥블루의 실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패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멘트는 딥블루를 개발한 사람이 한 멘트인데요. 보시면 딥블루는 엄청난 하드웨어를 쓰고 모든 규칙을 계산해 직접 코딩한 패턴을 부여해 인간 챔피언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당시에 이게 IBM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IBM의 서버,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모든 규칙을 계산했다. 그러니까는 체스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정의를 해놓고 그러니까는 인간이 여기다가 이 지점에 어떤 수를 놓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챔피언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어떤 그 딥러닝이나 이런 머신러닝이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룰 베이스의 개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약 인공지능의 두 번째인 IBM 왓슨입니다. IBM 왓슨은 IBM 슈퍼컴퓨터에 구현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으로서 미국의 인기 TV 퀴즈쇼인 제퍼디 쇼에 출연을 해서 인간 챔피언들을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들이 이제 최다 연승을 하셨던 분, 그리고 상금을 가장 많이 가져가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뭐 어떤 식으로 퀴즈를 푸느냐, 그냥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질문을 자연어로 주게 되면 그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질문을 파악을 하고 해당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내놓는 형태로 퀴즈쇼를 진행하게 됐고요. 이 상금을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보다 거의 3배 정도의 상금을 획득하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약 인공지능의 예제인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아실 내용이고 2016년도에 딥마인드라고 하는 구글의 자회사에서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고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판을 진행을 해서 한 판을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고 4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바둑에서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경우의 수를 따지기에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바둑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50에 150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수 자체가 우주의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것보다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둑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수를 모두 헤아려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국을 진행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결국은 알파고가 한 판을 패하고 4판을 이기는 걸로 이제 대국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알파고가 실제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대국을 하기 전에 어떠한 학습을 진행했는지 보면 우선 기존에 대국이 진행됐었던 16만 건의 기보, 그러니까 16만 건의 대국에 대한 결과를 지도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여기 문제가 있으면 답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과 문제를 동시에 줘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16만 건의 기보를 줬다라는 거는 그 16만 건에 대한 대국의 결과를 같이 주는 거기 때문에 지도학습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16만 건의 기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된 요 결과를 가지고 본인과 100만 번의 가상 대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파고가 있으면 또 하나의 동일한 알파고를 하나 생성을 해서 둘이 대국을 100만 번 이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넘어서는 그런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이 완성이 됐고요. 이후에 알파고가
알파고가 있었으면 이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있었고, 이 알파고 제로는 이 지도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강화 학습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고 제로하고 대국을 했을 때 100판을 하면 알파고 제로가 전승을 하는 정도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알파고 제로가 전 세계에서 인간과 뭐 인공지능을 통틀어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그런 AI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결국은 인간의 도움 없이 컴퓨터가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할 때 어떤 빅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고 이 실제적으로 이 모델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어졌으면 이 모델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을 때 원하는 의사결정이나 예측들이 수행이 되는 것 이것을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학습 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요구가 되고요. 그 부분을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 나오는 결과물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혹은 수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을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든다가 되겠고 그런 실제 모델이 나오게 되면 이 모델이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에다 적용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평가 결과를 다시 모델에 피드백 적용을 하게 되면 모델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모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이 나온다. 그럼 이 모델이 나왔으면 이 모델이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게 되고 이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분석을 해서 피드백으로 모델을 수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사진이 있어요. 그럼 사진이 있으면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판단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학습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고양이 사진, 많은 수의 고양이 사진, 그리고 많은 수의 강아지 사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머신러닝 모델은 뭘 할 수 있냐면 사진이 들어오면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럼 이런 모델이 완성이 됐으면 그럼 실제로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새로운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들을 준비해서 모델에 적용을 시켜보면 결과가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강아지로 판단을 하고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라고 판단을 하면 이 모델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강아지를 넣었는데 고양이가 나오더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땐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머신러닝이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어떤 여러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의 신경계는 이런 뉴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뉴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신경이 전달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그리고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모델 삼아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면 그 인공신경망은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층, 그래서 이 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은 데이터 입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입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은 중간에 있는 은닉층에서 어떤 조작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그런 층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열은 출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있는 요 은닉층은 실제 데이터들이 진행되면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요 예제에서는 은닉층이 하나만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에 입력층이 뭐 수백 개 계층, 뭐 필요에 따라서 몇백 개의 계층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입력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인공신경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좀 더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입력층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입력층이 될 거고, 요 가운데가 은닉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이 출력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 은닉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가게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어떤 그 조건이 들어왔을 때 밥을 먹을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한 판단의 요소로서 입력으로 배고픔, 그리고 통장의 잔액, 그 주변에 식당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 세 가지의 입력의 값에 따라서 실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면, 현재 배고픔이 10이고 통장 잔액이 10이고 주변 식당이 3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고픔이나 통장 잔액 이런 거에 비해 주변 식당의 값이 높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입력이 들어올 수도 있죠. 똑같은 형태의 인공신경망이지만 이제 입력의 값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 배가 고픔이 90이고 통장 잔액이 50이고 주변 식당이 30인 경우 배고픔이 크기 때문에 밥을 먹을까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먹겠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입력이 있을 때 처리를 하고 어떤 출력을 내줄 건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인공신경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간단하게 입력이 3개였을 때 배고픔, 통장 잔액, 뭐 주변 식당 이 3가지 입력이 들어갔을 때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 인공신경망을 보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먹을지 말지, 그러면은 뭘 먹을지, 그럼 어디서 먹을지, 이 중간에 선택이 많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입력에 따라서 이제 먹을까를 통과를 해서 출력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입력별로 또 뭘 먹지를 통해서 출력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입력에 의해서 어디서를 통해서 출력으로 가는 경우들, 또 많은 경우의 수가 또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출력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예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봤던 예제보다 이제 복잡해진 건데, 이런 식으로 인공신경망은 확장을 해서 좀 더 복잡한 판단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인공신경망의 대략적인 동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신경망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인공신경망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야 라고 깊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서 은닉층을 통해서 출력층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대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신경망이라는 발음이 너무 안 돼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사용할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층 1개와 은닉층 1개, 그리고 출력층 1개로 구성되어 있는 3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층들을 보시면 입력층은 2개의 노드, 은닉층은 3개의 노드, 출력층은 1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드라는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렸는데, 아까는 요 동그라미를 뉴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요 각 층을 이루는 요소들, 이 동그라미들은 노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입력층은 1번, 2번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은닉층은 3번, 4번, 5번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층은 마지막 6번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각 입력에 1번 노드 입력으로는 0.2라는 값이 들어가고 2번 노드에는 0.9라는 입력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의 목표치는 출력이 0.5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0.2라는 값이 이렇게 0.9라는 값이 각각의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출력으로 현재 예제에서는 0.56이란 0.50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값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입력 값이 있고요. 그리고 요 선들, 각각의 노드를 잇는 요 엣지들은 가중치라고 표현합니다. W라고 표현을 하고요. 노드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은 바이어스라고 해서 그냥 용어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값이 있고 각각의 노드들을 연결하는 가중치라고 하는 선이 있고요. 그리고 노드마다 어떤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입력 값, 바이어스 값, 가중치 값을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0.2라는 값이 1번 노드로 들어왔는데 1번 노드를 통과하면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1번 노드의 출력으로는 0.2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0.2라는 값이 3번 노드로 전송이 될 때 요 가중치 값은 곱하기가 됩니다. 그러면 0.2 곱하기 가중치니까 0.05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바이어스라고 하는 값은 그냥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 더하기 마이너스 0.3이 되는데
요 값이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갔을 때의 데이터 처리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3번으로 오는 값이 1번 노드에서 오는 거 말고도 2번 노드에서도 역시 3번 노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0.9를 웨이트에다가 곱하게 되죠. 웨이트는 0.01입니다. 0.01을 곱하게 되고,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값이 되는 거죠. 바이어스 값은 0.-0.32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각각의 노드에 입력되는 값들이 계산이 되고요. 그럼 이런 값들이 이제 각각의 노드마다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은닉층에서 나온 이 세 개의 값들을 다시 6번 출력 노드에 전송할 때에 똑같이 웨이트는 곱해지고 바이어스는 더해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값이 0.50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현재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들은 0.5 목표 값에 거의 근접해 있는 최종적인 값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설정되어 있는 값들은 최종 목표 값에 거의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한 번에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이 각각의 값들은 초기에는 랜덤 값들이 들어가 있어서 0.56이 아닌 뭐 0.12 값도 나올 수도 있고요. 뭐 1. 얼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차가 있는 값들을 점점 0.5에 맞춰 가기 위해서 이 반대로 역전파라고 하는 기술도 있는데, 그런 기능들까지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0.56이 0.506이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 뭐 0.1이 나왔으면 0.5에 도달하기 위해 값들을 조금씩 변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시도하는 거, 이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수천 번, 수만 번 하게 되면 여기 출력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목표 값인 0.5에 근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0.5의 값에 근접한 값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용적으로 딥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딥러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심플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당연히 입력 계층과 출력 계층은 하나씩 존재할 테고, 중간에 히든 레이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다른 말로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히든 레이어가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 연산이 당연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온 데이터들은 훨씬 정확하고 정교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럼 머신러닝하고 딥러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딥러닝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데이터에서 어떤 특징을 찾아냅니다.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고 그 찾아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분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것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는 맞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냐면, 인풋이 있을 때 이 인풋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표시가 된, 특징이 표시된 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어떤 분류가 되고 그것의 결과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특징을 추출하는 이 부분이 인간이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학습을 하느냐, 이 차이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추출하는 이 부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이터 레이블링 혹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를 구분하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사진이, 자동차에 대한 사진들이 쭉 데이터로 있겠죠. 수만 장, 수천 장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진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차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전에 그 입력 데이터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특징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 그런 행위를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그게 머신러닝이고, 이러한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런 작업 없이 그냥 데이터만 던져주면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특징을 찾아내고 분류를 해서 결과까지 내주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징 추출을 할 때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여기 보시면 네모난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동차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레이블링, 혹시 라벨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사진과 같은 데이터에서 특정 특징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사진에서는 자동차를 구분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승합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여기 보면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를 모두 표시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트럭에 관련된 사진이 들어와도 자동차로 인식을 할 거고, 이렇게 승용차가 들어오면 승용차로 인식을 할 거고, 승합차가 들어오면 승합차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원하는 특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표시가 된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걸 정답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을 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지도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도학습은 어떤 문제와 답을 같이 주는 거다 그랬을 때, 여기가 차다라고 하는 정답을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즘에 이제 뭐 데이터 뉴딜 뭐 이런 정부 정책이 많은데, 데이터 뉴딜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채용 사이트를 쭉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라벨러,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라벨러 채용, 이런 게 있어요. 라벨러라는 게 이런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들입니다. 굉장히 라벨링 다수 채용, 뭐 이게 다 뭐 이런 작업들을 어떤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한 작업자를 모집하는 광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이 기존의 프로그램 방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방식, 뭐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잘 만들게 되면 인공지능이 잘 동작을 할 테고, 규칙을 잘못 만들게 되면 똑같은 입력을 넣어도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바나나라고 하는 과일이 있죠. 바나나를
넣었을 때 실제 결과가 바나나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기존의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이 바나나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규칙을 만족을 했을 때 바나나라고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규칙을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는 길고 노란색이고 약간 쉬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규칙을 정해 놓고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입력이 일단 긴지 노란색인지 약간 쉬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에 세 개를 다 만족을 하게 되면 바나나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머신러닝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바나나라고 하는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나 그림이라고 그림에 입력을 주면서 이것은 바나나라고 하는 답을 같이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한 장이 아닌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의 바나나 그림을 주고 그게 바나나라고 답을 같이 주게 되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보니 공통적인 특징은 길더라, 혹은 노란색이다, 약간 쉬었다라는 특징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다, 노란색이다, 약간 쉬었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모델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런 모델에 실제 다른 형태 사진에 바나나를 넣게 되면 모델이 바나나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머신러닝의 동작 방식입니다. 규칙 기반의 기존의 인공지능의 문제가 뭐냐면 바나나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길다, 노랗다, 뭐 약간 쉬었다 이 정도의 규칙만 가지고도 바나나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칙을 잘 만드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겠죠. 하지만 이런 규칙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잘 동작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성능의 편차가 개발자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하고 답을 같이 주고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학습을 하고 학습의 결과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자의 역량하고 인공지능의 성능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이렇게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 그런 것들을 뭐 구글이나 이런 특정 회사나 연구단체에서 만들게 됩니다. 물론 대학원을 나오고 전공을 인공지능을 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겠죠.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분들이 만들 테고,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잘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에다가 학습만 시켜서 모델만 만들어내고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의존하고 뭐 오픈소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 방식과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수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규칙 기반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통째로 있던 바나나가 아니고 이게 슬라이스가 된 바나나도 바나나로 인식을 하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변경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룰을 추가를 해야죠. 어쨌든 규칙 기반이기 때문에 규칙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기존에 원래 있는 그 원형의 바나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던 길다, 노란색, 약간 쉬었다 이 세 가지의 규칙은
그냥 두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거나 혹은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 뭐 이런 정도의 추가적인 규칙을 넣어줘야 이제 이런 형태의 잘라져 있는 슬라이스된 바나나도 바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슬라이스된 바나나를 바나나로 인식시키기 위해선 동일하게 이런 슬라이스된 형태의 바나나의 사진과 바나나라고 하는 정보를 같이 학습을 시켜주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모델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는 바나나를 판단하기 위한 모델은 뭐 길고 노란색이고 약간 쉬었고 하얀색이고 납작하고 둥글다. 뭐 이러한 복합적으로 모델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규칙을 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한두 가지 조건이 잘못되게 되면 궁극적으로 바나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머신러닝은 어쨌든 굉장히 일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만 충분하게 주어서 충분한 데이터 양으로 학습만 하게 된다 그러면 성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류는 어떤 레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사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해놓게 되고 새로 입력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분류된 데이터 중에 어떤 것과 가장 유사한 건지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 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중 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쭉 학습을 했더니 뭐 이런 동그라미 형태의 데이터하고 X표의 형태의 데이터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나뉘더라. 결국은 이 선을 그려주는 함수, 뭐 y는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1차원 함수가 있다 그러면 학습을 해서 나온 결과물은 요 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의해서 요 구분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구분선에 의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요 함수에 의해서 이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를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중분류는 이진분류하고 다르게 좀 여러 가지가 두 개 이상의 데이터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다중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안에 뭐 차도 있고 이렇게 차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은 다중분류가 되겠죠. 뭐 한 장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학습을 했을 때는 분류가 정확히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사진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학습시키게 되면 분명히 자동차와 사람과 나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무 그림이 들어오게 되면 나무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자동차 그림이 들어오면 자동차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알고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머신러닝은 데이터에다가 라벨링을 함으로써 정답을 같이 주고 이 정답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은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때
기존에 누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공지능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나만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목적에 맞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적용도 안 되고 실제 동작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인공지능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인공지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들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5G 통신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뭐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뭐 딥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식 차원에서 이런 거를 내가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